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벌써 4월 말이 됐어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12월부터 집안에 많은 가정 행사들이 계속 있는데 어버이날까지 해서 정말 많은 가정 내 행사가 있습니다. 딸 생일, 남편 생일,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생신. 그래서 조카들이랑 우리 올케까지도 다 1월 생일이에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이렇게 계속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 또는 집에서 계속 생일 파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랭커님 안녕하세요. 7시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게 있어요. 뭘 공부하냐면 디퍼런스라는 이제 어떤 기초 학문을 공부를 하는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사람을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할 때 뭐 기질론도 있고 MBTI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새로운 개념으로 사람을 분석하고 하는 하나의 기초 학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거를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언젠가 제가 초급 과정이 끝나면 그거를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대구 랭커님 감사드려요. 제 생일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 생신이십니다. 제 생일은 여름에 있어요. 오늘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해요. 제가 작년 말쯤에 11월인가?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원치 않는 그 뮤직비디오를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길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뒤에 조금 나오고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가지고 왔어요. 킹레아님, 정레나님도 안녕하세요. 조금씩 아이디를 자꾸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바꿔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끝날 때 이제 질문이 2개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옥시메타졸린을 코피 날 때 이제 솜에 묻혀서 코를 막아라라고 하신 소아과 선생님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옥시메타졸린은 이제 비충혈 제거제, 그러니까 코가 막히는 거를 없애주는 약이고 그 원리는 코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게 이제 메인 원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충혈 제거제, 코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많은 약들이 있는데 코에 뿌리는 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옥시메타졸린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강한 축에 속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3회 이상 사용하지 말라 이러한 말이 적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마다 뭐 하루에 몇 번씩 사용해도 된다 최대치가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 약을 오히려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 작용으로 오히려 약물에 의한 비염이 다시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시메타졸린을 코피 날 때 이렇게 적셔서 안에 넣으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이 있던데요. 1차적으로 코피가 나자마자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코 밑에 3분의 1 지점을 꾹 5분에서 10분 정도 누르신 다음에 손을 떼셨는데도 코피가 계속 나온다든가 뒤로 계속 넘어간다든가 하는 경우라면 그때 가서 이제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을 해보자라는 그 다음 단계로 사용을 하실 것을 권하고 있고요. 너무 자주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코에 뿌리는 것보다 조금 더 작용이 오히려 더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리타스 주님 스카프 감사합니다. 이애니님 날이 갈수록 예뻐진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쪼글쪼글해지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그래서 아이크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화장품 사러 갔더니 아이크림은 아직도 안 발랐냐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아이크림은 뭐 안 바른 것보다는 좋을 수 있지만 화장품이라는 것은 보습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 만족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보고 규현아 너가 알아서 써 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부과 노미령 선생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니님, 애들 식당 가면 유튜브 보고 있는 거 저도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 한 교육 중에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을 보면서 밥 먹는 습관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안고 있고 남편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저 먹을 때 남편이 난리 치고 애기 안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 신희진 교수님께서 소아정신과 강의 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이들에게 좋은 건 부모가 힘들고, 부모에게 좋은 건 부모님이 편한 거는 아이들에게 안 좋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오늘 밤 주인공님 말씀처럼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쩌렁쩌렁 정말 크게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KTX 한 3년 전에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KTX를 탔는데 바깥에 그 입석 자리에 앉아서 잠깐 뽀로로를 10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진짜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는 거가 뭐 단순히 시력이라든지 어떠한 미디어 중독의 문제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떠한 시각 자극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되고 안 되고의 그러한 어떠한 루틴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모들의 그 조금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하지 마십사, 뭐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거의 사용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아이들에게 만약에 정말 보여주셔야 된다면, 뭐 헤드셋 요즘 아이들 거 소리 올려지지 뭐 이렇게 너무 커지지 않는 거,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정말 최소한으로 해주신다든지, 우리 아이가 중요한 만큼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많은 엄마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레나님, 정말 육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구 랭커님, 유통기간이 지난 아이크림. 유통기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유통이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내 인터넷을 찾아보면 유통기간 얼마 후까지 뭐는 어떻게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에 바르는 건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피부는 제가 2주 전에 고양이 털 알레르기 때문에 얼굴이 뒤집어지고 이제 조금 나아졌거든요. 정말 2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한 거는 먹는 것도 안 좋지만 유통기간이 지나는 걸 피부에 바르는 거는 또 어떠한 성분들이 변질이 되면 피부랑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 2번. 임신을 하면 왜 코피가 더 나나요? 제가 재미있는 글귀를 읽었는데, 임신 증상 중 하나가 코막힘이 있다라는 그러한 문헌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임신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까지 엄마가 그 혈류가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혈류 자체가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피의 볼륨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혈관 분포 자체도 굉장히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혈관 분포 증가라고 했는데, 영문으로는 vascularity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비강 점막도 더 스웰링이 잘 된다, 더 잘 부풀어 오르고 더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약간 증가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틀어서 평소보다 더 임신한 사람들은 코피가 더 잘 날 수가 있고,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의 20.3%, 그러니까 5분의 1까지도 임신 과정에서 코피가 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한 대조군은
비임신,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여성들은 약 6.2%에서 코피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의 3배 이상의 여성분들께서 임신을 하시면 코피가 더 잘 나는 그런 체질이 되고 실제로 코피도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핸드폰 사주셨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작년에 2월에 남편이랑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고, 막 모든 뭐라 그러죠? 통신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아이용이 뭐가 있는지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동안 본 바로는 시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작은 키즈폰인데, 전화, 문자, 그리고 이제 미니톡이라고 그래서 엄마랑 꼭 카카오톡처럼 되는 그러한 자체 어플이 있어요. 그거랑 사진.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기능이 거의 없는 정말 저희 초기의 전화기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미니폰인데 제가 듣기로는 카카오톡을 깔아줄 수 있는 종류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른과 같은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형태인데 어른이 어떠한 것들을 다운받아주고 또 어떤 건 하지 않게 해서 어른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뭐를 줘야 될지를 생각을 하다가 작은 거는 이 시계 형태는 제가 하고 다니는 친구들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고 다니고 너무 화면이 작아서 정말 이걸 들여다보면 딴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주면 조금 이른 것 같고 미니폰은 화면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어쩔 때 보면은 그걸로 뭐 친구들이랑 문자하고 저한테 문자하고 뭐 과외 선생님한테 문자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작은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력이 안 좋아질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그 작은 키즈폰을 사주고 이제 그러한 고 퀄리티의 그런 스마트폰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너님, 정 필요하면 2G폰이 제일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진도 찍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의 2G와 3G 사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키즈폰을 선물해줬습니다. 스마트폰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 인구의 거의 45%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프리카 오지, 막 이러한 어린 아이들,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을 빼면 정말로 생각보다 스마트폰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혹시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박 PD님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45%보다 많을까요, 우리나라? 박 PD님께서는 많을 것 같다고 하세요. 정말 제가 이 수치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90% 이상 김숙 치료사님 맞습니다. 정레나님 조금 더 보셔야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93.6%면 신생아, 정말 초등학교, 유치원, 저학년 뭐 이런 애들, 저희 딸 같은 애들을 다 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놀랐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다 핸드폰을 보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에 있어서 엄마인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실은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요. 왜냐하면 아이패드는 뭔가 그러한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저희 딸도 이제 작년에 이학습터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과후 수업도 다 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다 이 핸드폰에 과의존성이 되는데 혹시 테레비나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주먹을 쥐고 이렇게 바깥으로 당겼을 때 여기가 아프면 핸드폰 중독이다라는 걸 했는데 김숙 치료사님 맞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해서 아픈 사람들은 핸드폰을 많이 쓰는 엄지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둘째고, 과학 의존성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살펴보면 우리나라 한 조사 기관에서 자가 평가를 했어요. 청소년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주고 내가 얼마나 핸드폰에 과학 의존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말 높은 수치가 과학 의존성이 이미 있다라고 본인이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성인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런 이유는 청소년의 경우에서는 너무 아시다시피 성인에 비해서 본인을 통제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베르티스 주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저만 해도 뭐 아이들이 맨날 수업을 아이패드로 듣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러한 멀티미디어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부모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부모가 과학 의존성을 보이는 경우에서 남자 청소년은 2.0배, 여자 청소년은 1.85배 정도 더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보다 스마트폰에 중독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 조사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주말에 저의 모습을 조금 반성을 하게는 됐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이들 학원 숙제해라, 무슨 숙제해라, 학교 숙제해라 하게 내비두고 옆에서 기다릴 때 저도 모르게 뭐 인스타그램을 본다든지 친구들이랑 카톡을 한다든지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을 보고 있고, 이렇게 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모습을 아이들이 계속 보고 있겠구나라는 반성을 해서 요번 주말부터는 조금 핸드폰을 의식적으로 방에다가 놓고, 대신에 이제 저는 늘 핸드폰을 무음 진동을 해놓는데 소리가 나게, 왜냐하면 전화가 오면 볼 수는 있게 해야 돼서 그런 식으로 좀 해놓고 있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요, 교육기관에 비해서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의 인지와 감정의 측면을 더 크게 배우고 더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특히 SNS를 많이 하는 아이들에서 더 많은 그 핸드폰 또는 이러한 PC 여러 가지 중독이 더 관찰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게서의 연락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자체보다는 교감이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이 매체를 통해서 너와의 연골고리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에서. 특히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금 패턴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건 다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여학생은 메신저나 SNS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건 다 상대적입니다, 게임을 더 많이 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식사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도 예쁘게 꾸민 디스플레이한 그 접시가 있으면 사진을 찍고 가끔 SNS에 올리기도 하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딸들도 이제 제가 무슨 볶음밥을 했거나 이렇게 모양을 내서 딱 주면은 엄마 사진 찍어, 그거 할머니한테 보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이런 소통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중독이 될 수밖에 없구나, 손에서 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기로 끝에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시간을 설정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문자 또는 데이터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리미트가 있다는 것, 어떠한 제한선이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계속 인지를 시켜서 결국에는 덜 쓸 수 있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인지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되는 게 전자파 노출이잖아요. 전자파에 대해서는 되게 옛날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앞에는 역이 있는데 뭐 역 앞에 있으면 뭐 안 좋다, 왜냐면 뭐 전자파가 있어서. 그 다음에 큰 송신선,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전기 이렇게 하는 그런 탑이 있는 근처에는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었잖아요. 전자파의 원래
명칭은 전기자기파예요. 전기장이랑 자기장 두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1초의 진동이 얼마나 파동이 얼마나 진동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전자파는 그 파장이랑 주파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위영성님 감사합니다. 송전탑이요. 네. 그 엑스레이도 실은 이러한 파장을 이용한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살균하는 거에서 요즘 뭐 접시랑 컵 같은 거 다 식당 가면은 그런 살균이 있고, 심지어는 뭐 일회용 칫솔 소독기, 일회용 젓가락통 소독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소독하는 거. 그다음에 뭐 사진도 적외선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핸드폰,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 라디오,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모스부호 같은 컴퓨터, 뭐 가전제품, 모든 거에서 전자파를 이용을 하는데, 이 전자파에 우리가 과 노출될 때가 이제 결국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전자파 자체는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하면 크게 열작용,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높고 강한 세기인 경우에서는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세포나 조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자파로 열 치료를 가끔 하잖아요. 그다음에 자극작용, 그래서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 같은 경우에서는 인체에 유도된 전류로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시켜서 또 물리치료에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비열작용이죠. 그래서 미약한 전자파에 우리가 얼마만큼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 몸에 어떠한 영향이 생기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발생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단정 지을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계속 이거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없다,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뭐 잘 모르겠다, 계속 논문이 나오는데요. 이동통신기지국, 이제 제가 그냥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다행히도 이동통신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기준 이하, 특히 97% 이상이 그 인체 보호 기준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10분의 1 미만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혹시나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에 주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일을 하실 때도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그 안테나 방향에서 더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안테나는 아파트나 가정집 정면 방향으로 설치를 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 같은 그런 걱정은 조금 붙들어 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파가 뇌암을 일으킨다. 그래서 왜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안 된다. 그다음에 주머니 춤에 넣으면은 뭐 남성들 뭐 고환암이라든지 그러한 뭐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모비 키즈 연구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포함됐고 국제적으로 약 20여 개 국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핸드폰, 휴대전화 사용이 어린이들의 특히 이 신경계통의 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3년 이상을 데이터를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2016년까지 데이터를 다 마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낸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전자파가 뇌암을 일으킨다 아니다에 대한 논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연구 데이터를 모은 지 지금 2016년 말인가 그때 끝났다 보니까 지금 거의 5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자꾸 요즘 하도 이제 음모론이 많다 보니까 이거 혹시 전자기기 회사에서 뒷돈을 줘서 이거 못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이러한 정말 삐뚤어진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모비 키즈 연구에서는 나온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아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뇌암은 글라이오마고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 2개월 안에 진단이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은 증상이 토하고 메스꺼리고, 그다음에 어쩌한 신경학적 증상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오른손에 힘을 못 준다든지 시야가 뭐 안 보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국소적인 신경학적인 문제로 알게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고요. 정말로 연구 결과가 저도 너무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논문을 찾았는데 아직 핸드폰의 사용과 암에 대한 얘기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논문들에서 보면은 많은 연구들에서 전자파가 양성이든 악성이든 뇌 신경계의 종양을 증가시키기는 하는 것 같다라는 논문들이 좀 있었고요. 거기서 늘 끝에서 결론 짓기로는 어떠한 핸드폰을 사용을 했느냐, 핸드폰 배터리가 전화기에 어디에 어떻게 위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라고 결론을 내기가 이르다, 시기상조다, 이러한 결론을 계속 맺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뭐 핸드폰 회사, 이 통신기기 회사가 굉장히 큰 힘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 삼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그래서 전자파를 되도록 안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전자파 차단 스티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효과를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으면 나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것이냐? 이거를 과연 얼마만큼의 주기로 바꿔줘야지 계속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혹시 전자파 차단 스티커나 뭐 이러한 뭐 테이프 같은 걸 붙이실 거면 도움은 될 거는 같지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러한 질환들이 분명히 예방됩니다라고 말씀은 아직 저도 그 논문들처럼 애매하게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라이트가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가끔 팔로우하는 인스타나 블로그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 한동안 작년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굉장히 많이 팔았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재택도 많이 하고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처럼 계속 줌으로 수업을 하고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는 세대가 어쨌든 됐기 때문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을 계속 팔던데 실은 저도 샀거든요. 저희 두 아이들한테 사줬는데 위험성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효과가 정말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블루라이트는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가지는 가시광선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루라이트 덕분에 우리가 색감들을,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색깔을 식별하고 특히 야간에 물체라든지 이러한 색감을 식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TV, 컴퓨터 등 스마트폰 기기, 디스플레이, LED 조명에서 많이 방출을 하면서 이제 과노출 시 망막에 광학선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이제 신드롬이 생겼는데 컴퓨터 비전 신드롬, 그래서 CVS라고 이렇게 논문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디지털 스크린을 우리가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막 머리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되게 뻑뻑해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컴퓨터 비전 신드롬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의학클이 누굽니까? 또 최신 논문을 찾아드려야 되잖아요. 2020년 3월에 발표된 되게 재밌는 논문이 있었어요. 뭐 이거 저만 재밌는 걸 수는 있는데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모니터를 많이 보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저도 환자를 보고 이제 논문을 검색하고 공부를 하면서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많이 보지만 주 업무가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이 바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레지던트들이세요. 근데 교수님들보다는 레지던트가 당직도 쓰고 밤새 더 많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 레지던트들한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씌우고 연구를 했는데 너무 웃긴 게 연차에 따라서 효과가 이 신드롬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논문을 보면서 외국도 확실히 1년 차에게 일이 더 많이 몰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과나 1년 차가 가장 힘들고 정말로 예를 들면 소아과는 정말로 1년 차가 힘들죠.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우아하게 사는 과들도 1년 차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마이너 과들의 1년 차는 소아과 1년 차보다 더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상대적이지
우리가 보기엔 상대적이지만 본인의 힘듦은 100%구나라는 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데 이게 어쨌든 1년 차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1년 차는 제가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년 차한테 안 걸쳐주고 혼내기도 하죠. 네, 이제 꼰대가 하는 이제 행동이죠. 안 가르쳐주고 알아오고 못 알아오면은 혼내고. 근데 그게 1년 차를 사랑해서 가르쳐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 어지러운 증상은 호전이 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어지러운 증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구 증상, 두통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쓴 분들과 안 쓴 분들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물론 안 쓰는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영성님 말씀대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자체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제가 저희 동네 안경방이 주위 사장님이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늘 안경 되게 잘해 주시는데 저희 아이들 이제 안경을 하러 갔더니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독일제, 한국 것도 가격별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렌즈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렌즈는 효과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비싼 걸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혹시 블루라이트 안경을 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조금 뿌옇고 조금 둔탁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이 상담을 해보고 직접 써보시고 본인이 그거를 정말로 잘 쓰실 수 있으시다면 사보시는 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위영선님 말씀대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잘못 사준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음에는 아직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사주려고요. 저도.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가 원치 않는 영상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어떠한 충격, 이게 자연재해든 가족 간의 어떠한 사건이든, 예를 들면 뭐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노출됐다든지 내가 맞았다든지 어떠한 상해를 받았다든지 어떠한 본인에게 닥치는 어떠한 스트레스가 뭐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머리 아프고 메스꺼움,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뿐만이 아니라 집중하는 데 힘들고 잠 못 자고 잠을 잘 깨고 악몽을 계속 꾸고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이 될 때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3일에서 30일 사이에 일어나는 증상은 어큐트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상이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PTSD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가 되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에서의 기준은 만약에 영상으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 성인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충격은 성인 기준에서는 속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그 장면이 충격이 됐을 때 또 그 충격 때문에 거의 죽음에 상응하는 그러한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이들에게는 어큐트 스트레스 디스오더나 PTSD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원치 않는 동영상, 이취금님, 이전 11월 제 강의를 제 이제 세션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는 15세 이상 관람가 그 화사의 마리아 동영상에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른들도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노래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노래랑 뮤직비디오가 얼마나 상응하는지 모르고 저희 딸은 워낙 남편 때문에 피나 이러한 수술 동영상을 계속 남편이 편집하는 거를 봤어서 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도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그 화사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보였어서 저도 굉장히 그걸 보고 속이 메스꺼렸는데 저희 아이가 정말로 거의 2-3달 가까이를 잠을 못 자고 밤에 혼자
뭐 불 꺼져 있는데 자기 방에 못 갔다 오고 계속 울면서 새벽에 깨서 오고 계속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고 정말 제 주변에 제 친구, 그다음에 제 후배 소아정신과 개업하신 친구분들이 훌륭한 동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1달 이하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1달이 지나가니까 필요하면 심리치료, 놀이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했냐면 지나가다가 편의점에서 그 노래가 나오니까 애가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충격이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는 그게 작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는데 더 어렸을 때 경험을 하면 더 충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정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 조절을 못했고 또 억울한 거, 이러한 감정이 아이에게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이 다시 닥쳤을 때는 부모가 늘 도와줄 수 있음을 말을 해주고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상황이 다시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오픈 디스커션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치금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수업 때문에 보는 아이패드에 그 유튜브 채널을 없애고 유튜브 키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연령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은 안 보고 이렇게 부모가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깔아줬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있으신 부모님 같은 경우, 저처럼 초등학교 유치원 딸이 있으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저랑 공유하시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분별한 영상 정말 위험한 것 같고요. 친숙한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라고 해가지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슴을 쿵쿵 뛰게 했다라고 해서 쿵쿵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모든 얘기를 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은 아이가 이 얘기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을 받고 힘들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나누는 건데 아이한테 이게 실은 그 언니들이 연기를 하는 거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거 문제 없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강권이고 이거는 아이에게 오히려 그 트라우마를 더 심화시키는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계속 보여줘서 애가 이거가 조금 익숙해지고 괜찮다라고 느끼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물어봤더니 반복적으로 보고 너 이거 적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부모가 이건 너가 못나서 그렇게 충격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더 씩씩해져 라고 무의식적으로 강요를 하는 격이다 라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꼭 드려달라고 그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나누고자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치 않는 영상을 봤을 때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마음 가득히 느낄 수 있게 라고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김숙 치료사님 말씀처럼 영상 흉내내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그걸 따라하지만 그거 자체가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이 뮤직비디오가 뜨고 뭔가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뇌리에 꽂히게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혹시 본인들의 자녀에게도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요즘 노래보다는 이문세 그런 거 있잖아요. 유희열 씨, 이러한 옛날 노래들, 저 20대, 30대 초반의 노래가 더 마음에 닿는 것 같고 또 가사들도 그때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지 요즘 가사는 어떤 거 보면은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하는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상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영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과의존성 또는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될 거는 부모부터가 아이들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 말고 눈을 맞추면서 많이 놀아주는 연습을 해라. 이건 저한테 다시 한번 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간 제한, 그 다음에 데이터 제한, 이러한 문자 개수 제한, 이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모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조절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자파에 대해서는 아직은 핸드폰의 과다한 사용이 아이들에게 뇌신경계의 암을 증가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딱히 결론이 난 건 없지만,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는 뭔가 연관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머리 쪽에다가 핸드폰을 두는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른들도 바지춤이나 이렇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지 마시고, 요즘은 이어폰을 쓰시거나 아니면 스피커폰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같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아이들에게 전자파 차단 스티커나 이런 거를 해서 주시려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시기상조지만, 전자파 차단은 있는 거가 좀 나을 것 같고, 안경 같은 경우에서는 보이는 질의 퀄리티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직접 써보시고 괜찮으시면은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혹시 야한 영상, 충격적인 영상, 너무 당황스러운 영상에 아이들이 노출이 됐을 때는 늘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그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키즈 유튜브로 바꿔서 까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노출이 된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부모가 늘 함께 해주고 너의 고민을 같이 덜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지를 하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분별한 영상, 야한 동영상, 일본 영상 맞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영상보다는 좋은 영상들을 부모가 옆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주말에 텔레비 볼 때 물론 핸드폰을 보면서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뭐를 보는지 보고, 넷플릭스 같은 것도 조금 연령이 높은 거를 아이들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세 이상 이런 것도 저희 둘째 꼬맹이가 볼 때 제가 보기에 조금 과할 것 같은 것들은 제가 옆에서 계속 보지 말라, 딴 거 보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좋은 영상 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부모가 가이딩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조금 다르지만 혹시 공공장소에서 아이패드나 영상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근데 이거는 아이들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KTX 같은 데서 굉장히 크게 통화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남들 욕하면서 크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음들에 노출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너를 지키면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가 편한 건 아이들이 안 좋은 게 더 많고, 부모가 힘든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식사하실 때 내가 남편과 아내와 우아한 식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핸드폰 또는 태블릿을 주면서 이 시간 너 이거 보고 있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이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되도록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앞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큰 질문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핸드폰 매너,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 대한 매너를 지키면서 재밌게 또 좋은 방향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는 김남욱 선생님이 원장님이라고 제 유튜브 의학글 채널에 오시면 이제 제가 소아정신과 상담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 원장님이랑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주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비욘디 PD님들께 말씀을 전해주시면 제가 또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40분, 45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기가 반짝 좋은데 이럴 때 환기도 좀 많이 시키시고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